안녕하세요. 자식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60대 남자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나로 인해 만들어지고 태어난 그 아이가 얼마나 기적 같고 어여쁜지요. 내가 생명을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냈다니 싶은 마음이 들어 신기하기도 하고, 나만 믿고 세상에 태어나준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기도 하죠. 물론 예외도 존재하겠지만 대부분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인생은 자식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스나 이런 유튜브 사연을 보면 그런 소중한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부모들이 드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그런 아픈 상처를 평생 품고 살아가게 됐는데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여럿 있는 것 같은 이곳에 그 이야기를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저는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예요. 주로 산에서 채취한 자연석을 잘라내고 다듬어 건물 외벽이나 로비, 인테리어 자재로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죠. 때때로 외주를 통해 석상이나 조형물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전 원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는데요. 20살 무렵 아무 연고도 없이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해 처음 일한 곳이 석재 공장이었습니다. 그땐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막일꾼이었죠. 저는 스승처럼 따르던 사장님에게 기술을 배워 30대에 들어선 뒤에 드디어 제 이름을 걸고 작은 석재 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뼈 빠지게 일하며 회사를 키웠어요. 제 아내, 제 아이들을 호강시켜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요. 그런 제 회사는 신뢰가 쌓이며 조금씩 이름이 알려졌고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 덕에 전 가난했던 시절 저 하나만 믿고 시집와준 아내를 호강시켜줄 수 있었고 제 토끼 같은 자식들을 마음껏 공부시키며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빠, 힘드시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저와 아내는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첫째인 딸은 어릴 적부터 유독 착하고 의젓했죠. 아유, 됐어. 아빠 어깨가 얼마나 단단한데. 그 고사리 같은 손 노곤해져서 안 돼. 에이, 이 고사리 같은 손은 효도하는데 안 쓰면 어디다 써요. 얼른 뒤돌아보세요. 얼른요, 아빠. 그런 딸은 쭉 부모에게 일찌감치 효도할 줄 아는 아주 착하고 기특한 아이로 자라주었어요. 그 조그만 녀석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던 제 아내에게 쪼르르 다가가 자기도 돕겠다며 헐렁한 앞치마를 매질 않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딱딱하게 뭉친 제 어깨를 열심히 주무르질 않나 너무 예뻐서 순간순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죠. 야, 김재호, 김성호, 니들 싸우지 마. 엄마 아빠 속상하시잖아. 푸, 누난 부모님도 아닌데 왜 맨날 우리한테 뭐라고 해? 이게? 니들이 말썽 안 피우면 누나가 이럴 일도 없잖아. 니들이 맨날 투덕거리고 말썽 피우니까 내가 부모님 덜 힘드시게 먼저 혼내는 거 아니야. 재호, 너 숙제 다 했어? 성호, 넌 뭘 째려봐. 억울하면 니들이 나보다 먼저 태어나든가. 딸은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제법 의젓하게 동생들도 휘어잡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새 아이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딸은 자기 동생들에게 잘해주기도 했거든요. 어릴 적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던 딸은 부모가 나서기도 전에 먼저 동생들의 공부를 가르쳐주고 아들들이 넘어져 다치고 들어온 날엔 손수약을 발라주기도 했죠. 그래서 아들들은 커갈수록 자신들의 누나를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희진인 꿈이 뭐야? 저요? 아빠랑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거요. 제가 효도할 수 있게 오래도록 두 분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반에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애가 둘이나 있는데요. 그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걔를 보면 제가 얼마나 감사한 메일을 보내고 있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 지금부터 건강관리 꾸준히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집 애들은 사춘기 왔다고 부모랑 말도 안 하는데 우리 딸은 누굴 닮아 이렇게 의젓하고 효녀일까?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에게 꿈을 물었는데 딸은 저런 기특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 딸은
저와 아내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다 커서도 아빠 손을 꼭 잡고 다니던 딸을 제 친구 녀석들도 지인들도 모두 부러워했죠. 가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꼭 몸 조심해야 한다. 알겠지? 아휴, 엄마, 제가 뭐 못 갈 때 가요? 아빠까지 우시네? 머리가 좋았던 딸은 미국에 있는 대학에 합격해 성인이 된 후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는 건 자랑스러웠지만 목숨 같은 자식을 떠나보내려니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저 아는 딸이 미국에서 아예 평생 자리를 잡고 살면 어쩌나 내심 걱정했었습니다.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럼 너무 쓸쓸할 테니까요. 그래도 딸은 대학을 졸업한 뒤엔 다시 한국에 들어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았는데요. 그래도 제가 나고 자란 나라가 최고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엔 엄마, 아빠도 재우랑 성호도 없잖아요. 전 가족 옆에 있고 싶어요. 유학에서 돌아오고 나니 딸은 한층 더 의젓해져 있더군요. 그렇게 잘 자라준 딸처럼 아들들도 건장하고 착하게 자라주었답니다. 말썽 한번 안 피우고 훌륭하게 자라준 아이들을 보면 정말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농사가 자식 농사라는데 저 아는 아이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빠,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뭐 정말? 뭐 하는 사람인데? IT 쪽 회사 다니는 사람인데요. 저랑 마음도 잘 맞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시간이 흘러 30대 중반이 가까워진 딸은 결혼할 남자를 집에 데려와 인사시키더군요. 미리 직업을 들어보니 저희 딸처럼 좋은 회사에 다니고 소득 수준도 비슷한 남자더라고요. 그런데 부푼 기대를 안고 처음 만난 사이인 솔직히 제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사위 이호철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게. 일찍 왔구만. 오는데 차는 안 막혔나? 막히긴 했는데 1시간이나 일찍 나와서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말투를 들어보면 제법 싹싹하고 행동도 나무랄 데 없었지만 사위인 인상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뒤통수를 맞아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 관상을 좀 보게 됐는데 영 인상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는 언행은 또 괜찮은 것 같아 무작정 반대하지 못하고 고민이 되었죠. 그래도 말이나 꺼내보자 싶어 전 나중에 슬쩍 딸에게 물었습니다. 호철이랑 오래 만났니? 이 결혼 꼭 해야겠어? 한 1년 반 정도 만났어요. 네, 저 그 사람 정말 좋아해요. 근데 왜요? 아빠 마음에 안 드셨어요? 아빠가 사람을 좀 볼 줄 알잖니. 근데 어딘가 관상이 썩 좋지 않아 보여서. 에이, 아빠, 관상 때문에 사익감 반대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해요. 그건 편견이라고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관상 때문에 설마 제 결혼 반대하실 건 아니죠? 저 그 사람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딸의 말에 전 머쓱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솔직히 누가 제 딸을 관상 때문에 반대했다고 하면 저부터도 화가 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찝찝해서 아내와 상의했는데 아내도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전 딸을 그대로 결혼시켰습니다. 찝찝한 관상 외엔 사람이 딱히 나무랄 데가 없었고 상견례 때 뵀던 사돈 어른들도 참 좋으셨거든요. 무엇보다 직업도 괜찮고 딸이 좋다고 하니 그냥 제가 예민한가 보다 하고 말았죠.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이 은혜 두고두고 효도로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저 진짜 잘 살게요. 사위의 집은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딸과 사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에 3억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 돈에 두 사람이 모은 돈을 합해서 신혼집을 구하라고요. 물론 아예 집을 사줄 수도 있었지만 두 사람이 돈의 소중함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었죠. 딸과 사이인
제가 준 돈에 자신들이 모은 돈을 보태 서울에 적당한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근데 희진아, 너희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당신은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뭘 그런 걸 물어봐요. 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우선 몇 년은 그냥 신혼을 즐기려고요, 아빠. 그래? 근데 신혼도 좋지만 너무 늦으면 아이 가지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것만 잊지 마. 딸과 사인 신혼을 즐기고 싶다며 이세 계획을 미루더라고요. 솔직히 손주 보고 싶은 입장에서 좀 아쉬웠지만 두 아이 인생이니 현실적인 조언만 보태주었죠. 워낙 똑똑하고 의젓했던 딸이니 뭐든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 두 녀석이 신혼을 즐겨도 너무 즐긴 모양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던 어느 날 딸과 사이가 집에 찾아와 머리를 극적이며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돈? 무슨 돈? 카드값이 좀 부족해서요. 한 300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카드값이 부족하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 사람 벌이를 합하면 달에 실수입이 1,000만 원은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썼길래 그만한 돈이 부족한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실은 제가 요새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번 달에 홧김에 휴가 쓰고 둘이 하와이 다녀왔어요. 휴양지에서 푹 쉬고 놀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아서요. 근데 너무 기분을 냈는지 카드값이 너무 초과됐더라고요. 죄송해요. 뭐? 이 녀석들이 생각이 있어, 생각이 없어. 돈을 계획적으로 써야지. 그렇게 충동적으로 쓰면 어떡하냐? 어떻게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야. 아니, 근데 둘이 돈을 그렇게 벌면서 모아둔 돈이 300도 없어? 아니, 적금은 있는데 깨기가 좀 그래서요. 이자가 아깝잖아요. 그리고 실은 그동안 신혼 즐긴다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막 파인 다니닝 같은데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여윳돈이 많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신혼이라고 너무 들떠서 그만.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아휴, 머리야. 그래, 뭐 너희가 번 돈이니 어떻게 쓰든 크게 참견할 바는 아니지만 너희랑 다르게 부모 돈 받기 힘들어서 대출받아 직구하고 그 대출금 갚느라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어. 그러니까 제발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무서운 건지 생각은 하면서 지출 계획을 세우도록 해. 여행 다니고 노느라 그 많은 벌을 제대로 모으지도 않고 생각 없이 하와이까지 다녀왔다는 말에 저도 아내도 이 말을 턱 짚었습니다. 사인 그렇다 치더라도 저희 딸이 그렇게 생각 없는 애였나 싶더라고요. 걱정할 군더더기가 없는 녀석이라고 생각했건만 조금 실망스러웠죠. 그래도 전 두 아이를 도와줬습니다. 오죽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이 녀석이 충동적인 여행까지 떠났나 싶어 그냥 용돈 쥐어준 셈 쳤던 거죠. 그런 두 사람은 몇 달 뒤 또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이번엔 그 이유가 참 가슴 아팠어요. 뭐? 사돈 어른이 편찮으시다고? 그걸 왜 이제 얘기하나? 말씀드려봤자 걱정만 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희귀암이라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대요. 얼마 전에 첫 항암을 받으셨는데 그때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저희 집 사정 어려운 거 아시죠? 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드니까 아버진 그냥 아예 항암을 안 받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저희도 우선 약간 도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조금씩 들어둔 적금을 얼마 전에 지인 말 듣고 다른 데 투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거기 묶여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제발 저희 아버지 좀 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장인어른. 아빠, 저희가 이건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제발요. 사돈 어른이 얼마 전 희귀암 판정을 받으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위와 딸은 그동안 얼마 모으지 못했던 돈도 지금 다른 곳에 묶여 있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우선 치료비 걱정은 하지 말라며 두 사람이 빌려달라던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설마 다른 것도 아닌 부모님의 일을 가지고 거짓말 할 거라곤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문병을 가려고 했는데 입원이 아닌 통원 치료를 받으시고 있다기에 문병 대신 전 사돈 어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돈 어른, 그래,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아, 예, 아주 무탈합니다. 아직 우리 나이면 돌은 못해도 흙은 씹어먹을 수 있는 나이 아닙니까? 사돈 어른도 건강하시죠?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예? 지금 암 투병 중 아니셨어요? 예? 암이요? 아유, 그런 무서운 소리를. 전 아주 건강한데요. 아, 그렇군요. 제가 뭘 잘못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전 그때 딸과 사이에게 속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전 저도 모르게 대충 둘러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제 딸의 잘못을 알리기가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사이도 동참한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제 딸도 함께 벌인 짓이니까요. 화가 난 전 바로 두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여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내 돈 도로 내놔. 대체 니들 그 돈 어디다 썼어? 뭐라도 그런 기가 막힌 거짓말까지 했느냐 말이야. 아버님한테 전화를 하셨다고요? 거봐, 당시 내가 뭘 했어. 장인어른이 분명 전화하실 거라고 했잖아. 너무 위험하다고. 둘이 속닥거리지 말고 빨리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어디 부모한테 사기를 쳐? 죄송해요, 아빠. 사실은 전에 지인 통해서 했다는 그 투자 있잖아요. 그건 진짜였거든요. 확실한 정보라길래 대출까지 받아서 과감하게 투자했었어요. 근데 고작 몇 달 만에 큰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대출은 갚지도 못하고 다 날려버려서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갚아나가자니 이자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혼내실 것 같아서. 뭐?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혼 좀 나기 싫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 너 대체 저번부터 왜 그래? 어? 이서방 자네도 마찬가지야. 해서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희도 큰돈을 날려서 충격받아서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라는 걸 들으니 더더욱 부하가 치밀더군요. 충동적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다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고작 그 대출 이자가 아까워 제게 돈을 빌렸다는 그 사실이 너무 한심하고 이해도 안 되더라고요. 두 사람 이미 제가 준 돈으로 대출금을 청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걸 다시 대출받아 돌려주겠다며 우는데 그게 뭔 헛짓거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소리쳤죠. 너무 화가 났지만 아직은 딸을 아끼는 마음이 컸으니 그냥 넘어가줬던 거예요. 애가 결혼하고 너무 이상해졌어. 대체 이서방 그 녀석이 무슨 물을 잘못 들인 거야? 그러니까요. 희진이 결혼하고 나서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요. 그렇게 효녀던 애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어딘가 주위까지 산만해진 것도 같더라고요. 아내와 전 결혼 후 이상해지고 있는 딸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뒤 딸과 사이는 그래도 반성은 하는 건지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실망스러웠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자식이고 내 가족인데요. 저 아는 그런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며 다시 그 일을 입에 올리진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뒤쯤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또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노이로제가 걸린 전 인상부터 쓰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뭐? 5천? 이제 액수도 아주 갈수록 늘어나는구나. 또 왜? 이유가 뭔데? 저랑 남편이 어딜 좀 가다가 작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하필 3억이 넘는 고급차를 박아버렸지 뭐예요.
그쪽에서 수리비로 무려 5천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죄송해요, 아빠. 저희가 돈이 없다고 하니까 소송을 걸겠다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흥,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니들 나한테 돈 맡겨놨어? 그리고 니들 합하면 세금 떼고서라도 연봉이 억은 될 텐데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도 못 모아놨어?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그들은 이번엔 차 수리비를 줘야 한다며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기가 막혀서 니들은 번 돈을 다 어째냐고 물었더니 딸은 벌벌 떨며 실은 그동안 주식에 손을 댔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식? 네, 원래 우리 둘 다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누가 아주 대박을 터뜨렸다고 해서요. 우리도 이번에 제대로 떼돈 벌어보자 싶어서 보는 족족 다 투자했는데 그게 그만 곤두박질을 치고 말아서 원금 회수도 못했어요. 저번에 무슨 사기 같은 투자를 했다더니 이번엔 주식을 했다고? 흥, 내가 정말 말이 안 나온다. 너 대체 왜 그러냐, 희진아? 어? 이서방 자넨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죄송합니다. 장인어른께 빌린 돈 빨리 갚고 싶은 마음이 그만.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그 애들이 보여준 사고 사진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살고 있는 모양새가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사고야 자기들이 내고 싶어서 냈겠냐만 스스로 해결할 생각은 않고 저부터 찾아오는 모습이 이젠 괘씸하게 느껴져서 호통을 쳤죠. 니들은 나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사람이 대책이 있게 살아야지. 희진이 너, 그 똑똑하던 애가 왜 이렇게 사고를 치고 경제관념도 엉망이 됐어. 죄송해요, 아빠. 이젠 진짜 안 그럴게요. 저희 정말 정신 차릴게요.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번엔 정말 착실히 모아서 꼭 갚겠습니다. 전 우선 그 애들을 그냥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딸은 제게 전화를 걸어 제발 도와달라고 계속 빌었어요. 그러자 마음 약한 아내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자며 절 설득하더라고요. 주식이야 나도 답답하지만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고도 걔네가 내고 싶어서 냈겠어요. 2번 다신 주식에 손 안 댄다고 하니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도와줍시다. 그래도 희진이 걔가 원래는 똑똑하고 야무졌던 애니까 이젠 정신 차리겠죠. 내 얼굴 봐서라도요. 예? 너무 속상해하던 아내를 봐서 전 정말 마지막으로 그 애들을 도와줬습니다. 단 2번 다시 너희들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뒤 두 사람은 또다시 제게 돈을 부탁하러 왔더군요. 그땐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사이가 무려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상대 측에서 합의금으로 1억을 요구했다며 엉엉 울면서 빌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음주운전까지 했다던 사유와 그토록 못을 박았음에도 또 제게 손을 벌리려고 하던 딸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죠. 음주운전? 자칫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게 음주운전인데 감히 그딴 짓을 하고 뒷감당을 나더러 해달라고? 니들이 사람이야? 죄송해요, 아빠.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저 2번 다시 운전대도 안 잡을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합의 못하면 저 무조건 감옥행이라고요. 그동안 니들이 하도 한 번만 하길래 그래도 자식이고 사이라고 내가 차마 모른 척 못했었다. 니들이 했던 말도 안 되는 거짓말까지 용서해주면서 난 몇 번이고 도움을 줬다고. 그랬더니 그 한 번이 2번, 3번도 아니고 결국 이렇게 4번까지 이어졌구나. 난 저번에 분명히 말했다. 이제 도움은 없다고. 그러니까 집을 팔든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받든 이젠 둘이 해결해. 아니면 감옥에 가던가. 썩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젠 해줄 만큼 해줬다 싶어 전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쫓아냈습니다. 너무 실망스럽더라고요. 이번엔 아내조차 화가 나 딸과 사이를 돕자고 하지도 않았죠. 저 아내는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하던 두 사람의 연락도 모두 무시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결국 딸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냈다는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사위가 면허 취소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과 죄송하다는 말도 함께요. 그로부터 몇 달 뒤 어느 날 두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찾아왔더군요. 그동안 전 너무 화가 나 계속 두 사람의 연락을 받지 않았기에 그들을 집에서 쫓아낸 이후 처음 얼굴을 보게 되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감정은 많이 누그러져 있었기에 두 사람을 집에 들였던 겁니다. 그때 두 사람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제대로 용서를 빌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저희한테 실망 많이 하셨죠? 정말 죄송했어요. 그래도 저희 그동안 주식도 딱 끊고 월급도 꼬박꼬박 모으고 있었어요. 사치도 안 하고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저희 용서하고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요? 엄마랑 아빠랑 멀어지니까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두 분 정말 사랑하는 거. 장인어른, 제가 해서는 안 될 음주운전까지 해서 실망시켜드린 거 정말 죄송합니다. 저 그날 이후로 술은 입에도 안 돼요. 그리고 돈도 집사람 말처럼 정말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비록 음주사고 때문에 회사에서 정직당해서 석 달 동안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래도 복직한 뒤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래도 회사에 싹싹 빌고 공개적으로 사내 게시판에 사과문까지 올려서 해고 처리 면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장인어른,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젠 거짓말도 돈 빌리는 일도 두 번 다시 하지 않고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딸과 사이는 정말 많은 반성을 했다며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솔직히 실망이 너무 컸던 터라 크게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요. 그래도 아내가 이젠 그만 화를 푸는 게 어떠하냐며 설득하기도 했고 평생 딸을 보지 않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전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또 한 번 절 실망시킬 시엔 저도 결단을 내릴 거라며 선을 그었죠. 감사하다며 연신 인사를 하던 두 아이는 그 뒤 저와 아내에게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집에 자주 찾아와 직접 우리에게 음식을 차려주기도 하고 주말에도 종종 놀러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슬슬 아이도 가지려고요. 다행히 산부인과에서 검사 받아봤는데 둘 다 문제는 없대요. 딸과 사이는 정신을 차린 뒤 합의금으로 인한 대출금도 착실히 갚고 돈도 차곡차곡 모으며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은 드디어 2세 계획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걱정했건만 그래도 이제야 딸이 정말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두 아이가 변한 지 약 8개월 정도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뒤 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때 딸은 아주 기특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번에 제가 회사에서 상여금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면 앞으로는 아이한테 돈 나갈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두 분 해외여행 한번 보내드리고 싶어요. 저희 힘으로요. 그동안 죄송했던 일이 너무 많아서 뭐라도 효도하고 싶었거든요. 해외여행? 아이 마음이야 고맙다만 그 돈으로 너희 빚부터 갚아. 다 갚으려면 아직 좀 걸리겠죠. 그래도 이번만큼은 꼭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죄송했잖아요. 제가 뭐라도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곧 두 분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요. 티켓이랑 호텔은 저희가 다 예약할게요.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다녀오세요. 네? 더 나이 드시기 전에 엄마랑 둘이 해외여행 가시면 좋잖아요. 딸과 사이인 우리에게 미안한 마음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던 겁니다. 두어 번 거절했지만 결국 전 딸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생각해보니 아내와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간 적은 없었기에 그냥 이 기회에 다녀오자 싶더라고요. 딸의 말처럼 한 살이라도 젊을 때요. 어쨌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죄송함을 갚겠다던 딸과 사이의 마음이 예쁘게 느껴졌죠. 저 안엔 딸이 전처럼 어여쁘고 심성착한 아이로 돌아왔구나 싶어 참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저 아내는 딸과 사이 덕분에 해외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아낸 여행 가기 며칠 전부터 옷도 새로 사고 돌아다니며 쓸 모자도 사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저도 들뜬 건 마찬가지였기에 난생 처음 아내와 커플티라는 것도 맞추었습니다. 결혼 반지 이후로 이런 건 처음이네. 당신도 설레긴 하나 봐요. 당연하지. 무엇보다 우리 희진이가 드디어 진짜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런 딸이 보내주는 여행이니 얼마나 들뜨겠어. 올 때 면세점에서 두 아이 선물 좀 좋은 걸로 사와야겠어. 여행 떠나기 전날 밤 딸은 전화를 걸어 미리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내일 우린 출근해야 돼서 못 가니까 미리 이렇게 전화드려요. 잘 다녀오세요. 저번에 환전해서 용돈도 두둑이 드렸으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시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잘 다녀오십시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가 달려갈 테니까요. 거기가 한국도 아닌데 어디라고 와. 아무튼 고맙네. 고맙다 희진아. 우리 잘 다녀오마. 그런 딸 옆에서 사이도 우렁차게 인사를 했습니다. 직장과의 거리 문제로 각각 자취를 하고 있던 아들들도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우리에게 조심해서 다녀오란 전화를 해주었죠. 아유,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 그러게요. 바람도 엄청난데 이거 비행기 뜰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행 당일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 이상하게 비가 엄청 쏟아지더군요. 게다가 바람까지 많이 불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무슨 일이 있겠나 하는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탑승 수속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너무도 아니길 바라던 소식이었죠. 금일 기상악화로 인해 비행기가 결항되었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다 싶더라고요. 비만 오면 그래도 괜찮은데 바람까지 거세게 불어 결국 항공편이 모두 결항됐던 거예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와 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연신 아쉬워했죠. 에휴, 그래도 우리 희진이랑 이서방이 신경 써서 보내주려고 했던 건데 이거 참 아쉽게 됐네. 그러게 말이에요. 모처럼 효도 선물을 한번 받아보려고 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어쩔 수 없죠 뭐. 그땐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텅 비어있어야 할 집에서 끔찍한 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날의 거센 비바람이 실은 아내와 저에게 닥칠 큰일을 막아준 고마운 존재였다는 걸 저와 아내는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아내와 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쉿, 조용히 해봐 여보. 안에 누가 있어? 현관엔 두 사람의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크기를 보나 모양으로 보나 하나는 남자, 또 하나는 여자 신발이었죠. 저 아내는 최대한 숨과 발소리를 죽인 채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 현관 앞 중문이 좀 두꺼운 편이었던 데다 집이 넓어서 현관과 방들의 거리도 멀었던 덕에 침입자들은 저희가 들어온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 아내는 조심스레 말소리가 들려오던 안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그 안에 있던 침입자들의 정체를 발견하고 거의 까무러칠 뻔했죠. 아우 진짜 이것도 아니네. 대체 비밀번호가 뭐지? 안방에 있던 금고 앞에 앉아 비밀번호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던 두 사람은 바로 딸과 사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아웅다웅하며 어떻게든 제 금고를 열기 위해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저번에 장인어른이 비밀번호 누르시는 거 제대로 봤어? 분명히 봤어. 2024 맞았다고. 그새 아빠가 또 바꿨나 봐. 아, 대체 뭐지? 결혼 기념일은 아니고 엄마 생일인가? 아빠 생일도 아니던데. 어떻게 좀 쥐어 짜내봐. 이것들보다 금고 안에 든 금이 진짜 백이라고. 그리고 여기 현금도 들어있다며. 두 사람은 제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과 현금을 노렸던 겁니다. 전 그때로부터 10년 전 약 2억 원어치의 금을 사들였었어요. 주위에서 하도 금테크 하길래 저도 크게 투자를 했던 거죠. 10년 사이
금값이 폭등해 시세가 몇 배나 올랐었는데 시집가기 전엔 함께 살았던 딸은 그 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 혹시 하는 마음에 자주 금고 비밀번호를 바꿨었는데 그래서 딸은 금고를 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두 사람의 옆엔 아주 거대한 짐가방과 캐리어가 하나씩 있었고 활짝 열려있던 가방과 캐리어 안엔 익숙한 물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옆바닥에 눕혀져 있던 커다란 그림 액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는 물건이었고요. 그 물건들과 그림은 바로 제가 취미로 모았던 고가의 미술품들이었어요. 자식들을 다 키운 뒤 회사 일을 빼면 제게 남은 유일한 낙은 아내와 놀러 다니기, 그리고 경매에 나온 미술품 모으기였습니다. 전 사업을 확장하며 외주를 통해 석상이나 조형물 제작도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조각품에 대한 관심이 생겼는데 그때 시작으로 그림을 포함한 각종 미술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전 세미나나 모임 같은 곳에 나가 미술품에 대한 공부도 하고 자연스레 동서양 미술 역사까지 공부하게 되었어요. 제게 그런 고풍스러운 취미가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취미는 소장 욕구로까지 이어져 전 가끔 경매장에 나가 마음에 드는 미술품을 직접 사들이곤 했었어요. 집에 두기 편하도록 액자에 걸 그림을 제외하곤 부피가 작은 소형 미술품들로 골라서요. 그렇게 사서 소장하고 있던 미술품은 그림 한 점을 포함해 총 4점이었는데 적게 몇백만 원, 진짜 큰맘 먹고 샀던 조각품은 7천만 원도 넘었었죠. 사위와 딸은 바로 그 미술품들까지 훔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미술품들을 훔치고 금고를 털어가려고 우릴 해외여행까지 보내는 치밀한 계획을 꾸몄던 거더라고요. 전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빠, 엄마, 대체 왜 여기에... 장인어른. 그제야 고개를 돌려 우릴 발견한 두 사람은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전 그런 그들에게 다가가 바로 귀싸대기를 한 대씩 날려버렸습니다. 너희들 이러려고 우리 해외여행 보내려고 했냐? 이 천하의 몹쓸 것들 같으니라고. 정신 차렸다더니만 이제 나의 좀도둑이 된 거야? 전 그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뺨을 부여잡은 그들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죠. 잘못했어요,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시끄러워. 어서 말이나 해봐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그게 사실은요, 아빠.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이라는 게 너무 경악스럽더라고요. 두 사람은 그동안 도박에 빠졌었던 겁니다. 뭐, 도박? 언제부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요. 뭐라고? 실은 저 유학할 때부터 심한 도박 중독이었어요. 우연히 아는 사람 따라 라스베이거스에 갔었는데 거기서 카지노를 처음 접했거든요. 그 뒤 완전히 도박에 빠져버린 거예요. 딸은 실은 유학 시절부터 도박에 손을 댔었다고 말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자 유학 시절 딸이 종종 돈을 보내달라고 연락했던 일이 생각났어요. 그땐 그냥 친구들이랑 노느라 돈이 많이 드나 보다, 사고 싶은 게 많나 보다 등을 생각하며 돈을 보내줬었고요. 타지에서 고생하는 딸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파 그땐 저도 딸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도박의 인생을 탕진하던 딸은 그래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학업에 전념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는데 또 강원랜드라는 무서운 유혹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합법 카지노 말입니다. 그래도 유혹을 꾹 참고 성실하게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고백한 과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젠 중독도 고쳤으니까 딱 한 번만 같이 강원랜드에 가보자고요. 자기도 거길 꼭 한번 가보고 싶었다면서요. 그래서 그냥 딱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갔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예요. 아니란 생각으로 다시 카지노에 발을 들인 딸은 결국 다시 도박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번엔 사위와 함께 중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두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돈을 빌려갔던 건 모두 도박 때문이었던 겁니다. 카드값, 투자, 주식,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 사고 났던 사진은 뭐야? 요즘 컴퓨터로 그 정도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증거 보여야지만 아빠가 믿으실 것 같아서. 저희 카지노 드나드느라 직장도 진즉 그만둬서 지금 무직이에요. 빚만 산더미라고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 입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거짓이라는 게 너무 소름 돋더군요. 충격받은 건 아내도 마찬가지였는지 옆에서 손을 덜덜 떨고 있었죠. 직장까지 관둔 딸과 사인 도박 자금과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 사채빚까지 진 상태라고 하더군요. 딸은 집을 담보로 받았던 대출금은 갚지도 못해 이미 집은 경매에 넘어간 상태라고 고백했어요. 두 사람은 지금 사채꾼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까지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진짜 돈 나올 데가 없어서 다른 곳 사채통에서 땡긴 돈으로 두 분 여행 보내드리고 이것들 가지고 도망가려고 했었어요. 이거 아니면 이젠 정말 희망이 없어서요. 아빠,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빚이라도 갚아주시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짓 안 할게요. 네? 그 와중에 마지막까지 딸은 또 도와달라는 뻔뻔한 말을 해댔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어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내가 미쳤냐? 내가 분명히 말했지. 또 한 번 실망시키면 결단을 내릴 거라고. 너희들 이런 짓을 하고도 나한테 신고 안 당할 줄 알았어? 부모라고 내가 신고 못할 줄 알지? 어차피 가족끼린 절도로 신고해도 처벌 안 받잖아요. 친족 상도례인가 그것 때문에요. 뭐야? 딸의 대답은 아주 가관이 따로 없더군요. 딸은 친족 상도례라는 법을 믿고 사위와 그런 짓을 벌였던 겁니다. 사위도 옆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전 기가 막혀서 말했습니다. 그래, 보자. 처벌을 받는지 안 받는지 보자고. 난 니들 무조건 고소할 거야. 그리고 무슨 술 써서든 처벌받게 할 거라고. 내가 못할 것 같냐? 난 한다면 무조건 해. 아빠. 뭐, 너 내가 아빠로 보이긴 하니? 어떻게 부모 재산 이런 식으로 가로채려고 들어? 차라리 처음부터 도박에 빠졌으니 도와달라고 했으면 난 어떻게 해서든 널 도왔을 거다. 원래 너무 착한 내 딸이었으니까. 근데 넌 네 거짓말에 속아서 어떻게든 널 마지막까지 믿어주려던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난 이제 너 딸로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아빠! 장인어른!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자 딸과 사인 기겁을 해서 달려오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그들을 냉정하게 밀쳐냈습니다. 아내 완전히 엉망이 된 가족의 모습을 보며 오해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전 그들을 바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계획 범행에 훔치려던 금액도 상당해 그들은 특수절도 미수죄 혐의로 수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친족 상도례를 주장했지만 알고 봤더니 주거 침입을 동반한 절도는 예외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일반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완전히 절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어떻게 가족을 고소할 수가 있어요. 제발 치하해 주세요, 아빠. 어떻게 저 감옥에 보내려고 하시냐고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장인어른.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딸과 사인 집 앞에 찾아 몇 번이나 살려달라고 애원하더군요. 하지만 저 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돈 어른들까지 찾아와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아들을 정말 잘못 키웠습니다. 제발 감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시키시면 바닥이라도 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들었기에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결국 전 또다시 애원하러 찾아왔던 그 둘에게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고손 취하해주마. 하지만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난 그냥 오늘부터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거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자넨 자네 부모님 덕분에 산 줄 알게. 그래도 두 분은 아직 자네를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런 부모님께 부끄럽지도 않나? 자네가 어디서 빌어먹고 살든 내 알 바 아니지만 적어도 인생을 창피하게 살지 말아야지. 이제 볼일 끝났으니까 둘 다 썩 사라져. 그렇게 그들이 감옥에 가는 것만은 막아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했어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었거든요. 다만 제가 선처해준 점이 인정되어 두 사람은 집행유예 정도로 끝나게 됐죠. 그 뒤 저와 아내는 3년 동안 딸을 보지 않고 살았어요.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소식을 들을 길이 없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물론 그래도 자식이니 하루도 잊고 살지 못했지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추석에 딸이 집에 찾아왔더군요. 아들들과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 정말 깜짝 놀랐었네요. 그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딸은 거짓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딸은 저와 아내 앞에 무릎을 털썩 꿇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저 너무 힘들어요. 들어보니 신용불량자 신세로 사채업자에게 쫓기며 살다 결국 딸과 사인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뒤 딸은 이곳저곳 저렴한 고시원을 옮겨다니며 쓸쓸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추석이라고 하하호호하고 있는데 혼자 고시원에서 라면 쪼가리 먹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했어요. 엄마, 아빠, 3년이나 지났으니까 이제 저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 정말 도박도 끊고 이제 정말 정신 차렸어요. 딸은 너무 쓸쓸하다며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더군요. 아내와 아들들은 모두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내는 이제 슬슬 딸을 용서해주고 싶은 눈치였어요. 하지만 전 그럴 생각이 없었죠. 전 딸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가 진짜 정신을 차렸으면 여태 그런 거짓골로 살지 않고 어디 취직이라도 했겠지. 도박 끊었다는 말도 정신 차렸다는 말도 난 안 믿는다. 가거라. 네가 가진 행복을 깬 건 너 자신이야. 난 그때 분명 말했어. 나한테 이제 딸은 없다고. 여보, 얼른 쟤 택시비나 지어서 보내버려. 아빠, 제발요. 제 호통의 아내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고 아내는 5만 원 정도만 주면 될 걸 50만 원 정도를 지어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저도 그것까진 그냥 모른 척 했죠. 그 뒤 아내와 아들들은 이제 그만 딸을 용서해주자며 절 조금씩 설득하더군요. 그래서 전 요즘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저도 평소 이곳 사연을 즐겨 듣고 있는 애청자인데 제 3자 입장에서 사연을 들을 땐 냉정하고 쉽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냥 받아주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붕괴하면서요. 그런데 막상 제 일이 되다 보니 쉽게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고견을 듣고 싶어 이 사연을 고민하면서 보내게 됐던 거예요. 물론 그래도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니 제발 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정신 차리길 저도 간절히 바라곤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듯 그래도 자식이니 제가 딸을 용서해주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까지 외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잠시만 시간을 내어 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자식들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들다는 인생 선배님들의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그래도 부디 여러분의 삶엔 저와 같은 지독한 일만은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도박은 멀쩡한 사람의 인생도 그 가족의 인생도 모두 박살내는 무서운 존재랍니다. 그러니 부디
도박 근처엔 가시지도 않길 바랍니다. 그 무서운 모습을 직접 본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